네,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환경연구원이라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남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30주년 기념, 우리 한국환경교육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마지막에 그 토론 사회를 맡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길이길이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발표자 선생님들 말씀을 좀 재미난 얘기를 오래 듣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토론자 분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조금 관리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6시 15분이면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이 한 분당 정확하게 5분만 사용을 하셔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코멘트를 꼭 하시고 싶은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분 정도 말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하시려고 고생해준 선생님들, 주신 선생님들 말씀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럼 6시 15분에 마치도록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지정 토론을 준비해 주신 그 선생님들 계신데요. 신구대학교의 김인호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신구대학교 김인호입니다. 저도 이렇게 뜻깊은 심포지움에 토론을 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준비들을 많이 하신 발제자들도 있고 또 해외 사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점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맥락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좀 전에 이제 발제를 하신 김창국 박사님의 발제가 저희 토론을 해야 될 분들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사실은 토론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듯한 발제이긴 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보내주신 발제, 미국, 또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브라질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맘 놓고 숨쉬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런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숨쉬기 좋은 세상, 특히 어른들이야 뭐 담배도 피고 많이 살았으니까 이런 세상이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이런 숨쉬기 어려운 또 맘 놓고 놀기도 어려운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조금은 긴장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뭔가 방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것을 또 해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5천만 또는 뭐 넓게는 우리 북쪽에 있는 동포까지 포함해서 한 8천만의 한민족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국제적인 뭐 연대나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30년 또는 제도화의 10년 과정에 지만 2019년도는 사실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회기인 것 같아요. 제가 발제문에 썼는데요. 올해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또 학회가 30주년은 오늘 기념을 하는 좋은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학교에 숲을 만드는 운동을 시작한 지도 20년이 된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도화를 이루어서 10주년이 된 해인데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해에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는 좀 치명적인 또 생존의 문제까지 야기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런 세계적인 여러 선진 사례 또 우리보다 열심히 했던 사례들과 겨뤄서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 지형
그리고 정치공학적인 상황들이 우리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또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 교육을 덜하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많은 발제자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을 통해서도 저는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과연 우리 환경 교육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측면에서 저는 깨어 있는 건강한 시민을 조직하자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즉 환경을 파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지형과 정치적인 권력 집단을 만들어내는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을 만드는 환경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과연 그 힘들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교육에서 지역 중심의 환경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역은 수준도 다양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10년은 환경교육의 지역 운동 또 지역화를 위한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측면의 강화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안드리고 싶은 제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 환경교육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또 열심히 하는 지자체를 칭찬하고 상을 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일정 노력을 하게 되면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해주는 정책을 통해서 전국의 환경교육적 소양을 가진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토론 내용 중에 핵심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환경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들을 하고 그를 위한 제도적인 측면 또 대만과 미국 같은 기금을 확보한 재정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르게 정리는 안 하고요. 환경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환경도시 지정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일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육경숙 에너지드림센터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없으니 굉장히 쫓기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김창국 교수님께서 정말 토론거리를 다 던져주셔서 토론자로서 좀 난감하긴 한데 저는 중점적인 부분을 지금 다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회 변혁을 위해서 환경교육이 지금 돌아볼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교육이 그나마 우리 그 사회 환경교육 활동가들 그리고 학교 교육에 계신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환경의식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경교육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어느 순간 이게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단순 체험 활동으로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단편적인 지식 전달로만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는 이주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 나타나는 환경 문제가 개인적인 실천, 단편적인 실천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되는 변혁의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420 ppm을 넘어섰고 이제 500 ppm을 넘어서면 어떤 변화가 사회적으로 올지 모르는
그런 정말 변혁이 이제 요구되는 시기인데도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무난하고 조용하게 편리하게 계속 했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이 지금은 한번 다시 되돌아볼 시기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 그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고요. 저희가 환경 재난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환경 재난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극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성향은 물론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90년대 초반에 낙동강 패널 사건으로 물 문제가 시작이 됐을 때 사실은 개인 가정에 정수기가 다 보급됐죠. 그 정수기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공의 물의 그 수돗물의 질이 향상되기보다는 현재까지도 수돗물의 질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논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의 환경성을 개선하는데 교육이 기여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일으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또 지난해 폭염이 심각했을 때 처음에만 이거 기후변화다, 이거 좀 심각한 환경 문제다라고 얘기 나온 게 몇몇 있었을 뿐이고 이후에는 에너지 사용은 복지다, 전기요금 낮춰야 되고 에어컨에 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서 지금 곳곳 가정에 에너지 저희가 냉방기들이 다 이제 보급되고 있는 현황이고요. 또 미세먼지가 문제가 나오니까 공기청정기 산업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저희가 이제 심도 있는 논의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산업적으로 가는 부분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가, 이러한 노력들이 공공의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환경 소양이라고 얘기하는 시민들의 개선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는 굉장히 내용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니까 지식 전달, 그리고 그걸 개인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실천 위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뭔가 좀 성찰하고 생각해보게 하고 나의 소비를 돌아보고 그런 쪽에서 대응 노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치의 가치와 태도 소양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이번 발제에서 정말 그 리우 회의를 주재했던 브라질에서의 환경 교육이 궁금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삶에서 시민성을 연결하는 어떤 교육 내용을 펼치신다는 점이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좀 자세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만에서는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환경 소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점검하는 조사들을 해오고 있다는 자료들을 보면서 좀 귀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환경 제도화는 앞에서 많이 나오셨으니까 다른 평을 드리기보다는 교육 주체, 독립 교과 운영, 개념 발전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다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제가 그 연구 자료를 보면서 환경교육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만에서 입법 과정 초기에 했던 노력이 환경교육 입법에 관한 연구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활성화되면서 입법 체계도 만들어내고 절차를 추진하는 데 힘을 얻었다라는 사례를 보기도 하고 또 최근 미국 사례에서 이제 정보화 시대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했던 교육 방법들이 아니라 이 정보화 시대의 시민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툴들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연구들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교육 연구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런 쪽에 지금 우리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이제 개소식을 마쳤는데 좀 더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회환경교육 측면에서는 미국의 그 환경보호청 산하의 비영리 환경교육재단의 얘기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는 하지만 민간단체, 기업 이 둘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간단체들이 환경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거의 공공에 기대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 환경보호청 산하의 환경교육재단에서 민과 그리고 기업들을 연결해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영역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를 다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인디언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일반 분들을 이제 같이 해놓고 시험을 냈더니 우리는 다 각자 푸는데 인디언들은 둥글게 책상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서 풀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환경교육에서 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하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공공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어필하고 시민들을 그 자리에 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가 그 환경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연구가 보고 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고 어떤 한 연구가 되시면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사회 곳곳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환경교육 연구 논문들을 쭉 찾아보고 있는데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드뭅니다. 그 양으로 봐서는 서양연구에서 굉장히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과나 모니터링이나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자료가 미흡하고 물론 그 책임은 저희 사회환경교육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둥글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환경 교육을 위해서 좀 같이 노력을 하자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환경 교사를 하셨었고 지금은 충북 자연과학교육원에 계시는 남윤희 장학사님께 그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남윤희입니다. 이재영 교수님. 네,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화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들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순천대예요. 저는 기차를 2번 타고 버스를 1번 타고 여기 왔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에 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죠? 저는 카카오맵에 의지해서 왔습니다. 그건 역시 저는 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걸으면서 혼자 웃었는데요. 학교 교육의 요즘 화두는 역량입니다.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량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OECD 9030에서 아이들이 2030년 사회인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 꼽혔던 게 환경 문제였잖아요. 이 환경 문제를 아이들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김천국 교수님 아까 계속 앞서서 나왔는데 고민 보고 나서 나는 원고를 뭐 쓰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 학교 얘기를 해야겠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는 우리 한국의 이야기라서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알고 가는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계의 그 화두는 민주주의입니다. 학교 자치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이 화두예요. 그래서 교육부에도 민주시민과가 생겼고요. 우리 교육청에도 학교 자치과가 생겼습니다. 전폭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밀고 있다 보니 이 민주적 시스템 안착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교육 시스템이 또 다른 방식의 토론 문화를 만들어내고 아이들의 배움이 삶이 되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어떨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김천국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의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독립교과도 있어가지고요. 체계적인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교사 양성도 되고 있고 학부도 설치되고 교육과정도 운영되고 교과서도 개발되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논문에서도 학교 환경교육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의 운영면을 보면 이재영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학교에서는 소극적인 참여인 게 사실이고요.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환경교육이 30년,
이제 제1라운드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앞선 선배님들, 동료들 같이 해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수정 보완한 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협력 체계를 우리는 지금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교육에 정말 대단했던 거는 진보교육감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진보교육감님이 등장하면서 환경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교육청만 하더라도 초록학교라고 하는 정책 사업이 드러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처럼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게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환경교육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그냥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선 사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에서 체계적으로 예산의 몇 %를 확보해야 된다. 미국에서도 예산에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예산을 법에는 넣을 수 없는가? 그리고 대만에서 저는 4시간 이 환경교육 체계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시스템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 학교 자치 자율성에서는 사실 위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답을 또 브라질의 사례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참여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그 주제가 환경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 좀 고민이 들었는데요. 환경교육이 조금 다른 교육과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과학교육은 제가 그 자연과학교육원에 있는데요. 저희 하는 게 수학, 과학, 환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학이나 과학은 이제껏 역사적으로 이뤄놓은 학문적 체계가 잘 돼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어. 너희들 이것을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교육은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잘해서 그걸 잘 가르치자가 아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환경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 미안한데 니네가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참 예쁘고 소중한 그 환경 감수성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결국은 비판적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제2라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환경교육에서 사회환경교육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잘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주체들이 그 사회환경교육과 같이 협력하면서 또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영역들과 협력하면서 책임지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교육부의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게 민주시민과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우리도 같이 합의하고 그리고 그 내부 속에서 환경교육 필요해. 우리 같이 하자. 이런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제2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교육만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민주주의, 참여 이런 그 변혁적인 환경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될 주제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님이신 청주교육대학의 이성경 교수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토론을 토론자로 나서고 싶지 않았는데 이걸 조직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자의 입장이 좀 필요하고 회장님이 나서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토론을 준비하면서는 원고를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이런 사례가 있구나, 또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신나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좀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국제 심포지움이 조직이 된 거에는 아까 김창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창욱 교수님이 책임이 되시고 저희 학회를 중심으로 주요 외국의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연구를 작년에 실행을 하게 됐고요. 그걸 하면서 이 여러 나라들의 특정한 그 쟁점들을 비교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환경교육진흥법을 개정하는 작업들이 작년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깊게 알아보는 것은 이후에 제도를 개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실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사실 그런 그 논의들이 정말 그 옳은 판단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발표를 준비해 주신 분들 또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쟁점은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아주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발표하신 분들이 얼마만큼 답을 주실 수는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육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발표에서도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수행을 할 때 연구가 기반이 되는 그런 그 정책의 수행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였었냐면 그 미국의 경우에 제가 몇 년 전이죠. 예테보리에서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그 WEC라고 하는 그 세계 환경교육자 대회를 할 때 그때 그 미스 진저 포터께서 그 여러 그 북미 환경교육학회의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이 환경 소양 조사한 것들을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 환경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렇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환경교육자도 환경교육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정책 결정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봤던 대만의 사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는 브라질 프로그램 굉장히 재밌고 모셔서 좀 더 듣고 싶은 그런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연구에 기반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제도화 과정에서 이 연구 부분이 정말 중요한 파트로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브라질의 참여민주주의와 환경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도 이 발표문을 보면서도 이 헌법에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정부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느 나라의 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실행들의 어떤 정말 깨알 같은 그런 지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환경권에 대한 거는 헌법에 있습니다. 35조에 들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환경교육에 대한 의무, 아까 이재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환경 학습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헌법에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브라질에서 그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 다양성의 연결, 그다음에 시민성의 연결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환경교육의 어떤 지평을 넓히는데 굉장히 기여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가능하면 좀 자세하게 듣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의무화 규정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공격적인 그런 정책만으로 바꾸기에는 한국이 지금 상황이 되게 경직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좋은 것들을 오늘로 안 거치고 조금 더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아까 그 앞쪽에 계신 선생님께서 손을 좀 들어주셨거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학회 3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순천에서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순천만 생태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 덕분에 정말 많은 그 환경 교육을 받고 또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순천시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순천 시민 자체는 뭘 그렇게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어서 오늘 또 마치 그 권위가 있으신 일본의 그 아베 교수님 오셨으니까 생물권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해서 순천시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정해놓은 게 있어서 플로에서 코멘트는 이렇게 두 분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구에서 오신 선생님 성함이나 뭘 못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학습 문화 또는 조금 문화적인 접근 강조하신 것 같고요. 아베 선생님께 순천만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코멘트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다른 분들 발표에 대한 얘기도 좋으시고 아니면은 소감도 좋으시고 혹은 질문에 대한 답도 좋으시고 짧게 코멘트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하면 어떨까요? 이지용 교수님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이 될 때 즈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분들한테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분이 왜 미세먼지 설문조사하는데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냐 이렇게 거기에 정치적으로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오늘 토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닥터 아치올리 맞나요? 발음이? 브라질에서 오신 발표자가 안 계셨으면 조금 외로웠을 뻔했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해진 것 같아서 고맙고요. 육경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동의 절차가 좀 필요하긴 할 텐데 오늘 토론이 국가센터에서 아마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아마 공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는 안경 쓴 게 난데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잘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최근에 제가 교사로서 별로 자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연구자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걸 사실 그렇긴 한데 저는 연구를 몇 분이 강조하셔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환경교육 연구가 너무 실용적인 방식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당장 쓸모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환경교육의 정체성에 관련된 뿌리에 해당되는 연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에 대한 몇 분의 코멘트가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데 칸트가 비판적 사고라는 걸 한계를 이해하고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제도화가 환경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제도화를 통해서는. 그래서 제도화가 가진 한계를 이해하는 게 또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제도화가 다룰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 제가 공주대학교에 임용되고 20년 동안 환경부의 환경교육을 담당하시는 팀을 계속 만나왔는데 보탬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환경교육팀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과 그 직원 분들께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우리 포터 미스 포터 어떻게 말해야 되죠? 진저 선생님, 포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진저 선생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Is this on? Yeah. We're talking about a lot of big subjects here, democracy, culture, research. It's interesting from the perspective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our culture, in fact, is very much not supporting environmental education. U.S. values are very much of independence and doing what you want to do and ownership, and we are not a community society. So we're trying to do something that is really completely against the values that a lot of people in the country hold dear. There's the issue of democracy is being rais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so it's very difficult to try and come up with an answer or say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is the answer. It's about citizenship and what is the responsibility of each citizen in their country to protect their culture, to protect their values, to protect their way of life, and to do it in a way that it preserves what you have now and continues to preserve the future. I don't have an answer to a lot of the questions, a lot of the thoughts that are going on, and whether environmental education is the answer to all of that. What I do know is from somebody who's been doing this for 30 plus years and working under a piece of legislation, if we don't have environmental education, if we're not looking at the world sustainably, if we're not linking education and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and engagement, then we are never going to be able to get any farther than we are now. And that hurts my heart to think that and to say that, but that is our reality. So it is all of us taking the time. I said earlier, we're really good at talking to ourselves. It's taking the time to talk about what you believe in, what is important to you, to everyone, not just the environmental educator next to you.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창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Today we have a very good presentation, also the kind of interaction. And for me, for the social justice and democracy are very important issue to me. And that's my experience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Environmental education not just teach students to protect environment. It also good to teach students to know what the social justice, to care about the developing country situation, and also to learn how to appreciate the natural beauty and how to appreciate the lives in nature, in the animals or plants. Like most important, than just to teach how to protect environment. We can,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o learn to love and also benefit to our students. So in Taiwan, we always convince the parents, the EE is very important topic they have to learn. Not just because we have to learn the duty to protect environment, but more important is to prepare a very good foundation for the children to learn and to love
the world.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알치올리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Wow, I could spend hours talking about these issues, but I'll try to be brief. Starting by the question about water as a political issue. In Brazil, we have a social movement of communities affected by hydroelectric power plants. The social movement is very powerful and very big, as in Brazil we have lots of hydroelectric power plants. And they have a slogan that says that water and energy is not a commodity. So they fight for the right to use water because the access to natural resources is unequal. So a lot of communities, they don't have access to use water, while agribusiness and industry use the whole water. So that's why we use the study about social and environmental conflicts as a pedagogical tool, because when we study the conflicts, we start learning about how society is unequal and how we environmental educators can act to turn it more equal. So research about social movements is very important for environmental education in Brazil too. The knowledge is that the social movement built during their struggles for rights. So the native people social movement, the landless workers movement, we have very powerful social movements, and researchers that are inside academia that are together with social movements researching their practices and that knowledges. So it's I think it's a very that's why Brazilian environmental education has its emancipatory roots, because environmental research is linked to social movements since the Constitution, the federal Constitution.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베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Yeah, first time at first I talk about Eco Park, UNESCO Eco Park, so in Suncheon, Wabe. So in Japan, so we have 10 UNESCO Eco Park. One is several days ago, just decided totally, so 10 UNESCO Eco Parks. Each eco parks they are tackling with to promote sustainable regional society to pursue. So that we do through ESD. So some places established a consortium, ESD consortium. So and maybe so. Please exchange our experiences. And I just to talk about I appointed several issues in Japan. So your comment and your presentation refer to the social justice and the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So I think all is very, very important. So for the successful society, but so the ESD is included all. But now, so in Japan, so in especially so in elementary school, there's a very talking with ESD, many schools, but so very so the shallow. So the just participatory approach. Participatory approach is very good, but so not only participatory. So in the social justice and the
to pass the committed society is very huge in Japan. So not only so is ESD but also embedded education. So the character of citizenship education very huge citizenship. So in Japan, so for example, so the voting rate in election, so especially young people, very huge rate, very low. So the someone prefers the Sweden, Professor Lee, there was it's very high. So in Japan, is not only so young people but also other people. But young people about 20 or less than 30 are unbelievable. So I think also these are big issues for embedded educator and the ESG educators. That's all. 감사합니다. 김창욱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오신 발표자들은 외국에서 종종 뵙기는 한데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오신 발표자는 오늘 처음 뵙는 건데 어떤 경우든 이런 자리에서 다른 나라의 환경교육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저에게 많은 배움을 줍니다. 한 나라의 환경교육을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교육도 제가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느 나라가 추구하는 환경교육의 꿈과 방식들을 진지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을 마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교육, 좋은 세상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발표도 감사드리고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끝으로 우리 학회장님 클로징 멘트 네, 부탁드립니다. 사회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따로 이렇게 폐회사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 1분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뒤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전 아니고 오후 내내 사회 봐주신 손연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뒤에서 통역하고 계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그냥 짧은 말을 하기도 어려운데 하루 종일 통역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촬영하느라고 지금 계속 서 계신 저 앞에 선생님께도 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굉장히 저희 학회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학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은 더 신나고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고요. 아침에 순천만 여행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저녁에 식사 안내는, 만찬 안내는 따로 별도로 하실 거죠. 네, 그래서 만찬이 준비가 돼 있고 아마 학생들은 별도의 자리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도 질문 못 하신 거 많이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6시 15분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학술대회장 맞은편 전시홀에서 그 사전 신청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포대, 교원대, 공주대, 순천대에서 환경교육과 대학생들 오셨는데 저 특별히 더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